안녕하세요. 적막한 찻집의 하숙생, 차숙생입니다. 인사말을 녹음하는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 목이 살짝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낭독 부분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업로드 날짜 기준 어느새 2월인데요. 어느새라는 말을 남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제법 흘러 있어 지나간 날을 그리게 되고는 하죠. 다들 바쁜 와중에도 몸 잘 챙겨주시고 가끔은 현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리스트 카터 작가의 제로니모라는 책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옮겨주신 분은 김옥수님이시고 펴낸 곳은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제로니모는 서부 개척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자행된 침략과 인디언 대학살을 최후까지 저항하던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도자였습니다.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인디언들은 대개 벌거벗은 채로 북, 함성소리와 함께 선량한 백인들을 약탈하는 야만인들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들이 문명에 뒤처졌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라진 거구나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의 모든 것, 지나치기 쉬운 자잘한 돌멩이부터 그들의 단단한 두 다리를 간지리는 바람, 창공 위의 거대한 독수리까지 아끼고 사랑하며 교감할 수 있다고 믿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파급력과 파괴력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신식 무기와 서양의 문물을 앞세워 인디언들의 터전을 침략한 서양 이주자들이 얼마나 야만스러웠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인디언 전사들이 그 총구에 맞서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는지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디언 전사들의 얼이 느껴지는 아메리카 대륙의 산맥으로 함께 가주실까요? 제1장 샌칼로스 보호구역 아파치 집단 수용소. 따가운 햇살이 바싹 마른 관목 사이를 뚫고 들어와 옆에 앉은 아파치를 위장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무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다. 아파치인 나이체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숨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다면야 숨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앉아있은 건 그냥 아파치의 습관이었다. 모기떼가 몰려들어 손과 얼굴을 뜯어댔다. 하지만 나이체는 모기떼를 쫓으려고 손을 휘젓지 않았다. 그는 남서쪽 지평선에서 다가오는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일단의 사람들이 말을 몰며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는 속도로 볼 때 말이 그다지 빨리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뒤로 고개를 돌리자 북쪽으로 띄엄띄엄 흩어진 오두막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은 개울가를 끼고 울퉁불퉁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잎사귀 하나 없는 왜소한 사시나무들이 뙤약볕에 달궈지고 바람에 시달리며 서 있었다. 개울은 예전에 급류들로 넓게 패였으나 지금은 사람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되는 물이 간신히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칼칼하고 쓴맛이 나는 물이었다.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오두막 안에서 찌는 듯한 한낮의 열기를 묵묵히 견디며 기다리고 있겠지. 나이체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우는 아기를 달래는 아내의 목소리가 귓전에 아련히 들리는 것 같았다. 바닥에 앉아 몸을 흔들면서 파리떼를 쫓으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나이체는 아직 내리지 못한 결정을 놓고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걸 느꼈다. 그는 자신이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차피 군인들이 데려올 포로가 결정을 강요할 터였다.
나이체는 자신이 별로 지혜롭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지금까지 정책 결정자가 될 만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친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평화를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다. 형 타자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건 형 타자가 부친에게서 추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이체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다. 부친은 당신의 아들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나이체는 추장인 형에게 충성하는 훈련만 받았다. 그런데 타자가 죽고 나이체가 치리카우아 아파치의 추장이 되었다. 하지만 부친의 영혼이나 타자의 영혼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지혜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나이체는 부친과 형의 영혼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자신은 혼자였다. 나이체가 다시 고개를 돌려 뜨거운 아지랑이 속에서 흔들거리며 천천히 다가오는 기병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말의 털색과 기병의 외투색이 확실히 보일 정도로 그들은 가까운 거리에 와 있었다. 외투는 푸른색이었다. 그들은 토마스 요새와 인디언 관리국이 있는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보호구역의 모든 아파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걸어가 식량을 배급받아야 하는 곳이었다. 나이체는 배급날이 되면 그들을 이끌고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곳에 가지 않는 아파치는 배급을 받을 수 없었다. 연로한 노인들도 30km가 넘는 사막을 비틀거리며 걸어야 했고 병자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야 했다. 개 중에는 들것에 실려가는 병자도 있었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야 아파치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파치는 누구나 쇠로 된 인식표를 목에 달고 다녀야 했다. 아기도 마찬가지였다. 배급을 받을 때마다 푸른 외투들은 인식표에 새겨놓은 표식을 확인했다. 배급품은 항상 똑같았다. 바구미가 기어다니는 곡식 한 움큼이 전부였지만 이따금 반쯤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쇠고기를 한 조각씩 줄 때도 있었다. 나이체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아파치들에게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기병대와 협상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부친은 다른 사람과 협상하기 좋은 시간은 보름달이 되기 직전이다 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나이체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보름달이 뜰 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관대해져서 더 많이 베풀곤 한다. 이때는 코요테와 퓨마도 먹이 사냥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나이체는 하루하루가 가는 걸 열심히 표시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보름달이 되기 전날이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언제나 뜨거운 한낮의 열기에 밀려 사람들이 바깥으로 거의 나다니지 않을 시각에 맞춰 인디언 관리국 건물을 지나 토마스 요새 정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연병장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다가 군인들이 나타나면 그들 앞으로 가서 항상 똑같은 말을 되뇌곤 했다.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기들도요.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산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향인 계곡으로 가서 곡식을 기르며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를 지키십시오. 나이체는 그들의 대꾸를 한 번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에게 호소한 몇 마디를 빼놓고 그는 흰 눈들의 말을 거의 몰랐다. 그들은 그때마다 욕설을 퍼부으며 꺼지라고 손짓했다. 때로는 푸른 외투들이 발밑에다 총을 쏘아대면서 장대를 가리키기도 했다. 제로니모의 튼튼한 두 다리가 경쾌하게 움직이며 산기슭까지 길게 뻗은 오후의 그늘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선 10명의 전사들이 그늘이 짙게 들이운 거목들 아래를 열심히 달렸다. 달리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황량한 치우아우와 평원을 내달리는 소리뿐이었다. 평원에서 뜨거운 악마들이 흔들거리며 영상을 비트는 바람에 지평선은 보이지 않았다. 전사들은 어머니 산이 들이운 그늘 밑에서
계속 남쪽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눈앞에 우뚝 솟은 어머니 산은 전사들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었다. 속도를 늦추고 걷던 제로니모는 메스퀴트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변에 몰려든 전사들이 제로니모의 시선을 쫓아 초원을 가로질러 동쪽을 쳐다보았다. 평원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시원한 산그늘까지 열기를 전해주었다. 군데군데 몰려있는 갤레타 풀들이 바람을 맞아 허리를 숙였고 세이지 덤불들이 흔들거렸다. 바람과 열기 속에서 춤추는 초원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로니모가 손가락을 가리켰다. 고소다. 나이체가 쌍안경을 들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을 확인했다. 쌍안경을 통해 멕시코 마을이 선명하게 보였다.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으며 한가운데에는 성당 첨탑이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낮게 올린 하얀 담장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담장이 끊어진 곳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었다. 나이체는 담장 위를 거니는 보초까지도 볼 수 있었다. 보초는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이체는 그것이 쌍안경과 열기가 빚어낸 착시현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았다.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짚을 엮어서 지붕을 올린 오두막들이 마을 담장 바깥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근처에 울타리를 높이 올린 축사 안에는 당나귀와 말들이 있었다. 나이체는 축사가 눈에 띄자 투덜거리면서 쌍안경을 옆에 있는 전사들에게 건네주었다. 제로니모는 자신들이 방금 걸어온 길을 혼자서 되짚어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걷곤 하면서 그늘 속으로 사라져갔다. 샌 칼로스에서 토굴에 갇혀 한참을 보낸 탓에 제로니모의 지갑 능력은 많이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드래곤의 싱싱한 오크나무와 소나무 숲을 지나며 달리는 동안 그 감각이 희미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의 느낌, 그것들의 리듬이 되살아난 것이다. 신노크 숲에 들어서고 나서는 그 감각이 훨씬 강하게 되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잎사귀 가득한 팽나무 밑에 자리 잡고 앉은 제로니모는 흰발 새가 노란 열매를 따먹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의식을 꿈꾸듯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눈까지 감아 빛과 소리의 감각들도 잠재웠다. 이곳에는 함께 여행하는 식물군 공동체가 있었다. 100만 년 전에 남쪽에서 출발한 이 식물군은 북쪽으로 서서히 옮겨오면서 자신들을 환경에 적응시켰다. 더 많은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뿌리를 더 길게 뻗었고 수분과 호흡을 적게 빼앗기기 위해 잎사귀를 적게 만들어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어머니 산과 뜨겁고 건조한 평원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필요를 균형 잡고 있었다. 이들의 생명 리듬은 조화로워서 생존하기 위해서 명령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이들의 위험감지 능력은 대단히 날카로웠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제로니모가 부드럽게 찬송을 외기 시작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식물군의 조화로운 리듬에 어울리는 음조였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며 부드럽게 이어졌다. 리듬은 갈수록 강해졌다. 크레오소트 덤불 잎사귀에서 떠돌던 향기가 제로니모의 코 속으로 들어왔다. 뷰로 덤불이 그의 주술에 맞춰 가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리듬이 서서히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식물군이 위험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리듬은 길게 늘어지면서 서서히 사그라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흥분에 감싸인 리듬이 약하지만 급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제로니모는 군인들이 추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제로니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와 덤불을 살짝 만져주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이곳에 도착할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한 다음 초원을 등지고 산이 있는 서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전사들이 일렬 종대로 그 뒤를 따랐다. 탄띠에서 둔한 청동빛이 반짝였다. 기다랗게 이어진 줄 여기저기에서 아파치 특유의 짧은 활을 어깨에 걸친 용사들의 넓적다리가 화살통과 부딪히곤 했다. 산자락 안으로 달려갈수록 그늘은 깊어졌다. 노을이 찾아오자 바람이 죽더니 이윽고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산 어깨 사이의 깊은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려갔다. 산 어깨 사이에서 나와 웅장한 봉우리 옆으로 난 길을 올라갈 즈음에는 밝은 별들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땅바닥은 은빛으로 물들었다. 밤 독수리가 놀라 경계음을 내지르며 날아올랐고 먼 곳에서는 퓨마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 쳐나갔다. 산자락을 오르는 동안 점차 숨들이 가빠졌다. 제로니모가 좁은 계곡을 정확히 찾아내 일행을 그 안으로 이끈 것은 그들과 함께 서쪽으로 걸어가던 별들이 1시간을 기록하고 다시 2시간을 기록했을 때였다. 제로니모는 속도를 늦췄지만 계곡 아래에 이를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계곡 바닥으로 내려가니 두 산 사이에 빈터가 있어 향긋한 플레음으로 가득했다. 바위를 타고 물이 흘러내렸다. 나이체와 제로니모만이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실 뿐 다른 전사들은 풀밭 위에 길게 누워있다. 다리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70시간 이상을 계속 달려오다 보니 몸 안에 남아있던 기운은 물론이고 경계심마저 사라져버렸다. 은빛을 흩뿌리는 늙은 달이 동쪽 산에서 떠올라 풀밭을 내리비추고 산을 그늘지게 만들었지만 전사들 중에 그늘진 안전한 은시처 쪽을 택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물속으로 들어간 제로니모가 몸에 물을 끼얹으면서 낮은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다. 여보게 형제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돕는다면 이 물도 우리를 도와줄 거요. 군인들은 얼마 안 있으면 이곳에 도착할 거요. 이제 제로니모는 물 밖으로 나와 전사들 사이를 걸어다녔다. 그들도 우리만큼 지쳐있을 거요. 그래서 이 물과 여기를 반길 테고 여기서 머무를 거요. 머리를 치켜든 전사는 한 명도 없었다. 제로니모의 목소리가 크고 매서워졌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형제들. 숫자로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린 아파치요. 우리는 군인들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하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것. 이게 저들 방식이요. 여러분의 두 발에 물을 묻히시오. 우리는 여기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야 하오. 정찰병 개들이 우리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다고 믿도록 말이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난 이후에는 바위 위로 골라다니면서 흔적을 감춰야 하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시오. 그래서 고소다를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나면 쉴 수 있을게요. 나이체가 개울물에서 나와 제로니모 옆에 서며 소리쳤다. 일어나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아코친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다른 전사들을 잡아 끌었다. 전사들이 차례로 개울 안으로 들어갔다. 몇몇은 물속에 텀벙 주저앉고 말았지만 이윽고 첨벙거리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다. 제로니모도 그들 사이에 끼었다. 제로니모가 아코친에게 남쪽을 정해주자 그는 발을 질질 끌며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전사는 남서쪽으로, 또 다른 전사는 서쪽으로 갔다. 마지막 전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제로니모가 나이체의 팔을 잡았다. 그는 가장 험한 산비탈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이체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두 사람은 바위에서 뻗어나온 덤불과 나뭇가지들을 붙잡고 몸을 위로 끌어당기며 올라갔다. 제로니모가 공터 위로 튀어나온 바위 능선에 장총을 올려놓고 몸을 돌려 나이체를 끌어올린 건 풀밭에서 70m 정도 높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두 사람은 산그늘을 등지고 능선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저 밑으로는 풀로 덮인 빈터가 달빛을 받아 훤히 보였고 연못은 가느다란 목걸이처럼 반짝거렸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능선 위에는 바람이 불었다. 깜빡 졸던 나이체는 바로 옆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그리곤 제로니모가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서 아래쪽 공터를 살펴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이체는 제로니모가 자신의 발을 건드릴 때 또다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한참을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달이 이미 서쪽으로 많이 기울기 시작했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저들이 왔어. 제로니모가 속삭였다. 나이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풀밭은 비어 있었다. 나이체가 그늘진 곳을 살펴보았다. 그늘보다 더 시커먼 형상 하나가 움직이더니 또 하나가 움직였다. 어두운 형상들이 달빛이 비치는 공터 언저리에 그늘진 곳에서 유령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정찰병 개들. 제로니모가 경멸했다. 갑자기 코요테 한 마리가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밑에서 올라왔다.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였다. 나이체가 낮게 웃었다. 정말 개처럼 짖는군요. 쇠 말굽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일어났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공터 안으로 말을 잡아 끌고 오는 사내들이 보였다. 군인들이었다. 한 줄로 늘어선 군인들이 계속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많군요. 나이체가 숨소리를 죽이며 속삭였다. 80명. 기병대 1개 중대 병력이었다. 짐을 가득 실은 당나귀들이 그 뒤를 이었다. 가죽 부딪히는 소리와 말 때리는 소리도 들렸다. 말에서 안장을 내려 물가로 끌고 가는 소리였다. 사내들의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능선까지 올라왔다. 조리를 위한 불이 피워졌고 어깨에 장총을 맨 보초들이 불가에서 물러나와 산 그늘 속으로 올라갔다. 제로니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잘 보라고. 우린 저들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물이 있는 좋은 곳을 주기도 했어. 저들은 자신들이 왜 왔는지 잊었어. 저들이 원하는 건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자는 것밖에 없어. 흰 눈들이 수용소의 아파치들을 길들이는 것과 똑같지. 제로니모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 걸 충분히 얻을까만을 생각해야 하는 강제 수용소에 고마워할 때까지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정말 쉽게 잊어버리고 속세의 육신을 먹여 살리는 세력의 노예가 되곤 하지. 그래요. 나이체가 대답했다. 놀라운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어두운 물체 하나가 흔들거리며 산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시선에 잡혔다. 나이체는 제로니모의 팔을 툭 치고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보세요. 정찰병 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흔적을 찾아서 산 이 위로요. 제로니모는 나이체가 가리킨 어두운 물체를 지켜보았다. 그 옆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다. 시커먼 벌레가 더 시커먼 산을 올라오는 모습처럼 알아보기 힘든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런 움직임은 사방에서 일어났다. 제로니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쪽을 가리켰다. 저들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어. 나이체에게 심술궂은 웃음을 던지는 제로니모의 하얀 이빨이 반짝였다. 이리 와. 저놈들에게 선물을 남겨주자고. 아침에 우리 선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직 이 산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말이야. 그게 저들을 겁먹게 할 거야. 두 사람은 바위 틈새에서 발 디딜 만한 곳을 찾으면서 능선 뒤로 수직으로 뻗어올라간 절벽을 기어올라 잎이 무성하고 튼튼한 나무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바람이 나무를 계속 흔들어 그늘과 빛의 온갖 형상들을 그려냈다. 아무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라도
수천 가지 모습으로 바뀌는 빛과 그늘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그 옆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의 형상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했다. 산 밑 어디에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방해를 받은 듯 비명을 내지르며 달빛 속으로 날아올랐다. 나이체는 제로니모가 긴장하는 걸 느꼈다. 능선 근처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소리를 내며 그들의 발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나무 옆에서 일어서는 제로니모의 손에는 이미 긴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바위 능선이 꺾이는 곳에서 휘익하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빼고는 뒤이어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능선 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일어나더니 눈에 안 띌 정도로 슬며시 커지다가 멈춰 서서 능선 그늘의 일부가 되었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 이번에는 그림자의 키가 더 커지는가 싶더니 한 사내가 능선 위로 우뚝 올라섰다. 바람이 사내의 전투머리띠 아래 부스스한 머리칼을 휘날렸다. 푸른 군복을 입은 사내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바위에서 돌멩이가 흐트러진 흔적을 살폈다. 제로니모가 그를 덮쳤다. 제로니모는 칼등으로 무릎 꿇고 있는 사내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것과 동시에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못 지르게 만들었다. 칼날은 쓰지 않았다. 나이체도 능선으로 뛰어내려 사내 옆에 섰다. 제로니모가 몸을 일으키자 나이체는 사내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파치였다. 푸른 외투가 그의 조그만 몸통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고 긴 팔 소매는 접어올린 채였다. 사내는 젊었다. 뒤에서 사내의 두 팔을 힘들이지 않고 뒤로 꺾은 나이체는 그를 제로니모와 마주서게 했다. 사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마틴, 제로니모가 속삭였다. 그래요. 정찰병이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왜? 제로니모가 물었지만 마틴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먹을 걸 얻으려고. 아내와 아이들, 아파치는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는 기색은 없었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담담한 진술이었다. 제로니모가 칼끝을 위로 올려 칼날이 마틴의 몸에서 떨어지게 했다. 마틴이 머리를 들고 제로니모의 눈속을 쳐다보았다. 이 푸른 외투 벗어도 될까요? 마틴이 바람소리 너머로 속삭였다. 제로니모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이체는 그의 두 팔을 풀어주었다. 마틴은 천천히 외투 단추를 풀고 나서 옷을 땅에 떨어뜨렸다. 허리에 두른 천 위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깡마르고 연약한 상체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제로니모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센시니오, 용서하소서. 마틴의 목소리가 낮은 찬송으로 바뀌었다. 오직 산만이 영원하리. 오직 바위만이 영원하리. 제로니모가 마틴 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칼을 움켜잡은 팔이 총알처럼 빠르게 마틴의 갈비뼈 아래 깊숙한 곳에 박혔다. 마틴이 두 팔을 위로 치켜들더니 제로니모의 목을 껴안았다. 어린 아이처럼 제로니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서.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흔들리며 서 있었다. 단단한 형상 쪽이 머리를 숙여 자기 목에 매달린 정찰병의 소년 같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이체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견디기 힘든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이체로서는 그 아픔이 배신자 마틴을 위한 것인지 제로니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마틴을 능선이 그 자리에 내려놓은 다음 마틴의 장총과 탄띠를 가지고 떠났다.
아침이면 군인들은 마틴의 시신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갈기갈기 찢긴 푸른 외투도 발견할 것이다. 그때쯤 그는 부드러운 바위를 머리 밑에 받치고 새벽 별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먹을 꼭 쥔 그의 손에서 아파치의 화살을 상징하는 막대기 하나를 보게 되겠지. 사제들이 집 나간 탕아가 믿음을 되찾기를 기도하는 곳처럼 모든 것이 정갈했다.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시간과 싸우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다. 이어진 나무들을 지나 바위를 타고 계속 오르다가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떤 자취도 남기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이파리들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설사 아래쪽 풀밭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해도 그는 이상한 동물이 달빛을 받으며 웅크린 채 바위와 바위를 펄쩍거리며 뛰어다닌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터였다. 힘있는 두 어깨는 부자연스럽게 축 처졌고 머리는 숙여져 있었다. 하지만 튼튼한 두 다리는 고소다를 향해 힘차게 내달렸다. 제7장 오너라 전사들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독수리처럼 전쟁터로 오너라. 치리카우와 아파치의 노래. 낮은 잠들기 전에 죽음의 밤속에 약속한 첫 별을 창공에 드리워주고 자신의 생명을 황혼의 부드러운 장막 밑으로 우아하게 던지며 편안히 죽는다. 하지만 빛이요. 따라서 생명인 낮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탄생을 힘있게 한다. 인간과 동물, 나무와 덤불은 다가올 여명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는다. 그들이 생명인 빛을 뒤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죽음을 향해 다가갈 때 그러하듯이 그들은 죽음이 탄생인 새벽을 지나가기 위한 문임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삶으로 자신을 가만히 물들인다. 삶은 영원하다는 영원한 삶으로. 하지만 밤이 죽을 때는 그렇지 않다. 밤은 무자비하게 순식간에 철수한다. 삶과 탄생인 새벽을 증오하는 밤은 주저없이 순식간에 떠난다. 여린 회색빛이 어둠 속에 베어들기 직전의 그 짧은 시간, 해가 저 먼 우주에서 별들의 불을 끄는 시간, 하지만 그 빛이 아직 땅에는 이르지 않는 시간, 밤은 떠났지만 새벽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밤의 느낌은 사라졌지만 낮의 느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때는 코요테나 늑대도 짖지 않는 시간이다. 이때는 나무들도 꿈틀거리지 않고 새들도 날개를 퍼덕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죽음이 가장 짙은 시간이었다. 법칙상 죽음의 문이 없으면 생명의 윤회도 있을 수 없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으니 밤, 죽음의 느낌 자체가 생명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 사라지고 나면 생명, 죽음의 느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인간과 식물과 동물의 기운이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연옥이었다. 그래서 사방에서 적들의 추격을 받는 아파치가 함께 모일 때도 이 시간이어야 했다. 적에게는 아파치의 영적인 의지가 없었다. 적은 연옥 속에서 잠자고 있다. 아파치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나타나서 제로니모와 나이체가 기다리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전사들은 각자 나름대로 길을 찾아 전날 자신들이 치오와와 평원 저편에 고소다를 바라보던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 시간에 맞추려고 그들은 산 그늘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시간에는 말소리조차 오히려 낯설고 거칠게 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로니모의 속삭임도 전사들에게는 마치 공중을 떠도는 에테르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제로니모가 산기슭 쪽을 팔로 가리키며 속삭였다.
흩어져서 자도록 하시오. 해가 죽을 때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각자 자신의 덤불이나 나무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 이들은 떠오를 태양이 하늘을 지나서 죽어갈 때까지 쉬게 될 것이다. 추장 나이체는 경고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을 택했다. 전쟁 지도자 제로니모는 경고음을 발할 수 있도록 위험과 가장 가까운 산밑자락을 택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할 정도로 평원이 가까운 산밑자락 조그만 오솔길 근처까지 걸어갔다. 가시 많은 서양 배나무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간 그는 선인장 사이에서 홀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메스퀴트 덤불의 낮은 가지 밑으로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갔다. 이처럼 노출된 공간은 몸을 숨겨주는 엄폐물이 없어 숨기에 적당하지 않았지만 제로니모는 자신의 몸으로 덤불의 조그만 몸통을 휘감는 위장한 형상으로 엄폐물을 대신했다. 장총을 손밑에 내려놓은 그는 첫 번째 햇살이 동쪽을 채 건드리기도 전에 이미 잠으로 빠져들었다. 제로니모의 나이도 50줄로 접어든 지 오래였지만 자신의 잠을 끝없이 쫓아다니는 그 꿈들은 마치 다른 시간대를 방문한 것처럼 갈수록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제로니모는 그 꿈을 1000번도 더 꾸었다. 자신은 화려한 의상을 걸친 채 선 자세로 마차를 타고 있었다. 말 레필이 끄는 마차가 거대한 도시를 지나갔다. 사람들은 길 양편에 늘어서 있었고 병사들은 금속 악기를 입에 대고 힘껏 큰 소리로 불어댔다. 그는 그 빛을 떠나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형체 없이 움직이는 근육에 둘러싸였다. 그는 이 느낌을 생명이라 여겼기에 그 안락함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떠나면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눈이 있는 걸 깨달았다. 그 눈 속에는 자신이 다른 곳에서 알고 지내던 영혼이 담겨 있었다. 여자가 이상한 언어로 자신을 얼러주고 노래를 불러주자 이제 그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알게 됐다. 그가 아버지로 알게 된 남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시나무 가지 사이에 매달린 띠 침대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그를 밀고 당기면서 놀아주었다. 해는 생명으로 따뜻했다. 언어를 익혀서 말할 수 있을 때쯤 해서는 다른 시간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잊고 말았다. 가끔 생각나서 말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런 건 어린애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곤 했다. 그래서 제로니모는 그것을 치워버렸다. 5살이 되었을 때 제로니모는 자신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자신은 길라강 상류 근처의 아름다운 산들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가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을 데려와 땅 위에 눕혀놓고 사방으로 돌게 했다. 그곳은 경계선 없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윤회의 중심이었다. 제로니모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손에 장난감 구슬을 쥔 아기였다. 그의 아버지가 말씀하였다. 봐, 이게 내 손이란다. 이 손을 보렴. 이것들은 내 친구야. 너는 이 손에 의지해야 한다. 내 팔과 내 다리도 내 친구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것들이 네 친구임을 명심해라. 앞으로 이것들이 내 유일한 친구일 때가 올 거야. 이것들과 내 눈이, 내 생명은 달리는 것. 달리는 것과 적과 싸우는 것에 달려있어. 내 영혼이 저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야. 아버지가 먼 산을 가리켰다. 저곳까지 뛰어갔다 돌아오너라.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해. 적이 너를 쫓아올 때 지치거나 쓰러지면 죽는다. 그는 달렸다. 바람을 처음 느꼈을 때 그의 몸 안에서는 희열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생명의 그 야생성에 자신을 맡겼다. 처음에는 그 야생성의 느낌이 들쭉날쭉 제멋대로였지만 달릴수록 감각이 예리해졌다. 그는 장난 같은 부드러움에서 이따금 초조감이나 불안감, 우울함, 경계심, 혹은 피 끓는 분노로 바뀌고 하는 맥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 리듬에 자신을 맡기고 바람을 타고 전달되는 살아있는 모든 느낌의 일부가 되었다. 아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듯이 그는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신의 감각에 전달하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기의 시력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 느낌이 흐릿했지만 얼마 안가 그는 그 느낌의 진원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단단한 사목나무와 사막의 선인장들이었다. 이들의 생존 본능은 특히나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제로니모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들의 인지 리듬을 활용했다. 그들이 전달하는 경고 리듬은 빠르고 강했다. 그는 쉬고 싶을 때면 개울가에서 물과 진흙과 모래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을 누리는 메스퀴트를 찾았다. 메스퀴트는 리듬이 느긋하고 게을렀다. 그래서 그 밑에 누워있으면 주변의 감도는 느긋한 맥박 속에 편안히 누워 길게 하품하는 사치를 만끽할 수 있었다. 산의 노을이 부드럽게 퍼질 무렵 그의 부모는 오두막 앞에 앉아서 메스퀴트 밑에 누운 그를 바라보곤 했다. 그래서 그가 6살이 되기 전에 그들은 그에게 고크라이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품하는 남자라는 뜻이었다. 7살이 될 즈음 고크라이에는 아파치의 아이들 놀이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길게 줄을 서서 돌멩이를 던졌다. 적들이 쏘는 총알이나 화살 따위에서 잽싸고 유연하게 몸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놀이였다. 투박한 나무 화살을 서로에게 쏘고 피하기도 했는데 가끔은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달렸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산 밑 계곡밭에다 옥수수와 콩, 애호박, 둥근 호박 따위를 심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곡식을 수확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습격한 적들과 싸우다 산속으로 도망치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달아났다. 남자와 여자들은 산봉우리 높은 곳에 자리 잡고서 적들의 동태를 항상 주시했다. 그 당시 그들의 적은 멕시코인이었다. 멕시코인은 죽음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고크라이를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상 적을 조심해야 해. 만일 우리가 저들과 싸우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땅 밑에서 금속을 파내는 중노동을 시킬 거야. 우리가 저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영성 없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속새의 육신이 먹을 음식과 속새의 육신이 누울 자리와 세속에 먹을 양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짐승으로. 그렇게 되면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은 잊혀질 테고 결국 영혼은 죽고 말 거야. 영혼은 자유가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살 수 있어. 고크라이는 어린 머리를 끄덕이며 엄숙한 얼굴로 들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는 어린아이의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이 잠옷 엄숙해지곤 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마코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마코는 내 할아버지다. 그는 위대한 전사로 네드니 아파치의 주장이셨다. 나는 베돈코의 아파치인 내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주장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엄마를 따라 이곳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돈코의 아파치고 주장 가족이 아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여자 부족을 따라야 한다. 남자는 어머니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하지만 남자들은 전쟁으로 쉽게 죽는다. 남는 쪽은 여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파치에게 생명을 준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아파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손을 앞으로 내미셨다. 보아라,
우리는 이렇게 각각 떨어진 손가락과 같다. 베던코에, 네드니, 치헨, 치아엔 등등이 있다. 우리는 또 치리카와 아파치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톤토, 치카리라, 메스칼레로, 민브레스 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파치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한다. 한 무리가 적에게 몰살당하더라도 다른 무리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손가락을 오므려 주먹을 만들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 그래서 고쿠라이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집안에 속하는지 알게 되었다. 자신은 전쟁의 일부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사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들을 물리칠 날이 한시 앞에 오기를 갈망했다. 그는 겁없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으로 버팔로를 사냥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당나귀를 타고 칠면조를 계곡에서 평원으로 내몰기도 했다. 아이들은 칠면조가 지칠 때까지 쫓아가다가 일제히 달려들어 땅에서 잡아챘다. 그의 말 타는 솜씨는 무척 빼어났다. 빠른 당나귀를 타고 쫓으면 산토끼까지도 곤봉을 날려 잡을 수 있었다. 12살이 되기도 전에 고크라이는 사슴을 추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는 조그만 덤불을 앞으로 밀면서 계속 기어가다가 한참 동안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서 사슴이 눈치채지 않았는지 살피곤 했다. 그런 식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기다리다가 다시 기어가기를 반복하면서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씩에 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슴이나 적을 죽이려면 고통스러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10대가 되고 나서는 곰을 추적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는 산속 높은 곳에 놓인 바위의 한 지점을 돌아 나오다가 생전 처음으로 커다란 회색곰과 맞닥뜨렸다. 곰이 그를 덮칠 듯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 하지만 뱀을 공격하는 독수리만이 포착할 수 있는 그 순간적인 망설임의 찰나의 고크라에는 높이 치켜든 곰의 두 팔 사이로 번개처럼 달려들어 곰의 심장 깊숙이 창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곰이 휘두른 날카로운 발톱에서 벗어난 그는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곰을 달고서 그 회색 곰이 쓰러질 때까지 죽어라고 달렸다. 고크라이는 자신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배웠어도 얻기 힘든 본능을, 다시 말해 곰이나 적이 망설이는 그 순간적인 찰나를 포착해 번개처럼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본능을 타고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고크라이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의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여행 도중에 해를 놓치지 않도록 눈 밑에 노란 줄을 그려 넣었다. 무리는 전사로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가 지녔던 가장 좋은 말의 글을 싣고 계곡 깊숙한 곳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의 활과 화살, 창, 전투용 칼과 함께 그를 동굴 안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을 죽여 아버지 옆에 놓은 다음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는 그곳에 그렇게 누워서 기다리다가 주위의 소나무들이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여행을 떠날 터였다. 고크라이는 평의회에 불려나가 여러 가지 의무와 법을 부여받았다. 연로한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병자를 외면하거나 학대하는 사람, 그리고 겁쟁이나 게으름뱅이, 배신자는 무리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다른 아파치 부족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고크라이는 아직 전사가 아니어서 결혼할 수 없었고 그런 만큼 평의회는 그에게 완전한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살던 오두막집을 불태우고 아버지의 소유물들을 모두 없앴다. 물질 혜택을 얻으려고 가족의 죽음을 원하는 생각이 생겨나 영혼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파치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서 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게 했다. 고크라이는 과부가 된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부양했다. 어머니를 도와서 오두막을 세운 그는 곰과 사슴 가죽으로 내부를 장식했다. 그는 전투에 무척이나 따라가고 싶어 했다. 이미 적들도 여러 번 보았고 적들에게 살해당한 부족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애들의 시신도 여러 차례 본 터였다.
16살의 나이의 고크라이는 170cm의 키에 팔과 어깨가 근육질인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하루에 110km를 달릴 수 있었으며 입안에 물을 머금은 채 삼키지 않고 반나절을 계속 달릴 수 있었다. 고크라이에게는 물질 욕구와 필요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아파치 특유의 강한 영적인 의지가 있었다. 그는 갈증으로 입술이 갈라지고 혓바닥이 퉁퉁 부어도 물을 마시는 게 위험한 경우에는 마시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물웅덩이를 지나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게 매복 공격에 위험하다면 나무나 덤불의 그늘을 그리워하지 않고 사막에 타들어가는 열기 속에 누워있을 수 있었다. 또 그는 아픈 다리를 가지고는 멀리 갈 수 없다는 신념이 무색할 만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것이 아파치 특유의 초인적인 의지력이었는데, 고크라이에게는 이런 의지력이 특히 강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의지력 이상의 뭔가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주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민감한 신경계 그 자체였다. 혼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 않고도 남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듯이 고크라이 역시 소리나 냄새나 눈에 보이는 것 없이도 위험을 감지하고 풀밭에서 머리를 드는 사슴과 맞먹을 정도의 감각으로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고 정확하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17살에 이미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로니모 첫 번째 장의 일부, 6번째 장, 그리고 7번째 장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침략 당시의 상황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다소 잔인하고 선정적인 부분이 있어 전에 읽어드렸던 무지개 고제 찻집과 맥락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박하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서정적이고 시적인 묘사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독자들의 발걸음을 늦추는 매력이 있어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의 저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지도자 제로니모가 찰나를 억겁의 시간처럼 풀어내는 대목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분 1초를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가 지금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바람과 넘실거림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이 실제로 몇 분이 되었든 제가 내면에서 느꼈던 긴 시간과 감정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상 제 감정을 덜어준 책 제로니모의 리뷰 및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느꼈던 현장감과 아이러니한 안정감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일로 목이 쉬어서 이번에도 좀 아쉽지만 점차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드네요. 2월 첫 주도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차숙생이었습니다.